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대표 후보군 세 사람으로 압축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후보가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예비 경선을 실시했고요. 본선에 나설 대표 후보 3명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8명을 확정했습니다. 모두 5명이 출마한 대표 예선에서는 박주선, 조경태 후보가 고배를 마셨습니다. 또 최고위원 예선에서는 전병헌, 이목희, 주승용 의원 등 8명이 들어갔고요. 그중에 전체 9명 후보 가운데 노영관 후보만이 탈락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선은 임시지도부와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과 광역, 기초단체장 등 총 378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참여했습니다. 대표 선거에는 1인 2표, 1인 1표, 최고위원 선거에는 1인 3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재판에 넘겨졌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업무방해, 강요 등 총 5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현아 씨가 국토교통부 조사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사건의 책임을 기장과 사무장 등에게 전가하고 247명의 승객들이 연착에 이르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사건 은폐를 시도했던 대한항공 여모 상무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요. 또 조사 내용을 대한항공 측에 넘겼던 국토부 김모 감독관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또 다른 갑질 사건이 있었죠. 네.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사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들의 진술과 함께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다음 주 해당 모녀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르바이트 주차 요원 3명 중 1명은 전날 경찰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50대 여성이 강제로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욕설도 했다. 일어나려고 하자 밀쳤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50대 여성인 어머니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폭행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알렸던 글쓴이의 동생인 또 다른 20대 주차 요원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교육비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3분기 고소득층의 사교육비가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비교를 해봤죠. 네. 무려 1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통계청 발표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3분기 가계 동향지수를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교육비 차이가 무려 16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교육시민단체죠.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 발표한 건데요.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소득 1분위 그리고 고소득층을 의미하는 소득 10분위의 사교육비 격차는 지난 2013년 3분기 10배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16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난해 3분기 사교육비는 1분위가 22,200원인데 반해서 10분위는 36만 8,700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40%나 감소했지만 고소득층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경제적인 환경이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가구당 사교육비를 봤더니 17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해서 3,900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신년 회견을 갖습니다. 12일 오전 중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계획입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올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는 첫 해라고 말을 했고요.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도약시킬지에 대한 대책과 국정 운영 방안 그리고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과 공무원 연금, 금융 부분이나 공공기관 등 이른바 4대 분야에서의 구조개혁 추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무엇보다 연말 전국을 강타했던 네. 정윤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나 어떤 발언 내용 등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네. 이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우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해 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막을 수 없다는 기존의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서 어제 법원은요, 이 북한의 위협으로 국민의 생명이 명백히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국이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 소식인데요.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을 새누리당의 이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서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박세일 이사장 임명을 두고 이 계파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박세일 이사장의 자진 사퇴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의 의지가 여전히 강한 데다가 역시 반대편에서는 이 친박 쪽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어느 한쪽이 입장을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가 내심 부담을 느낀 김 대표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친박 쪽에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건지는 명확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난해 연말부터 이른바 친박 비박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박세일 이사장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지 주목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하나은행과 이 외환은행의 이 조기 통합을 추진 중이죠. 예. 네, 정규직 전환을 두고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그 무기계약직 직원 3,400명에 달하는데요. 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시기와 방식을 놓고 노사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그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하나외환은행 통합 후 한 달 이내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전환 시기, 대상, 또 급여 수준, 또 자동 승진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환은행 노조는 그 무기계약직 전원을 6급 정규직으로 통합 전에 즉시 전환하고 또 6급 정규직의 급여 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회사 측은 이에 대해서 그 전부가 아니라 선별적으로만 전환을 시키고 또 급여도 현 급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회사 측은 그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연간 60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요. 반면 노조 측은 그 정규직 전환 후에 급여와 승진의 차별이 있다는 것은 정규직 내에서도 별도의 직군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얘기합니다. 앞서 하나금융은 2017년 2월 이후로 예정됐던 두 은행의 통합 협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하고 외환은행 노조와 작년 10월부터 통합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여오고 있는데요. 네. 네, 두 은행 무기계약 직원은 10대에서 30대 여직원 비율이 8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지역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까? 정부가 4월부터 민간 택지에 적용해온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는데요. 서울 강남 일대와 부산, 대구 등 청약 열기가 높은 일부 지역의 경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3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공공 민간 택지에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의 폭을 좁혀서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인 지역, 네. 또 3개월간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 1이 넘는 지역,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후보가 되는데
있는데요. 네. 네, 이걸 다 거쳤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 또 지역 상황에 따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를 두고서 예상보다 적용 기준이 높게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반면에 일부 지역에 한정될 것이다 이런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주택을 매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호재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 이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소비자 입장에선 좀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데 7월에 제일 많이 합니까? 네. 네. 뭐 그런 통계가 나왔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연초에 설 연휴 기간이 있는데요. 이때 집안일 등으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해서 몇 달간 이혼 절차를 거쳐서 7월에 남남이 되는 아하, 경우가 예. 네, 많다는 겁니다. 통계청이 오늘 그 인구 동향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그걸 평균 이혼 신고 기준을 보면 7월이 가장 많고 또 10월, 5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혼하는 데는 평균 2달 정도가 걸리니까 사실상 5월에 이혼 결심을 많이 하는 걸로 추정을 했고요. 또 40대, 50대의 경우에는 주로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고 좀 경제적 여유가 생긴 다음에 이혼 과정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결혼 건수는 10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에어아시아 8501편이 추락한 지 11일째가 됐는데요. 오늘 기체의 중요한 부분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인도네시아 자바에 추락한 에어아시아 8501편을 수색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당국이 꼬리 부분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네. 추락한 에어아시아 8501편은 에어버스 A320 기종으로 블랙박스 2개가 모두 꼬리 부분에 장착돼 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에어아시아 꼬리 부분에서 블랙박스가 온전하게 회수된다면 추락 원인을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당국은 시신 39구를 인양했고요. 사고기 동체 부분으로 추정되는 대형 물체 7개를 음파 탐지기로 포착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감자튀김 이야기인데요. 일본과 베네수엘라 맥도날드에서 일시적으로 감자튀김 판매가 중단됐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베네수엘라 맥도날드는 대격의 맥도날드 체인점에서 예. 프렌치 프라이 원 재료인 감자가 동나는 바람에 남미 전통 음식인 아레빠 빵이나 전불질의 유카를 프렌치 프라이 대신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프렌치 프라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진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공급 부족과 또 베네수엘라 수입업자들의 달러화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일본 맥도날드도 미국 서부 부두에서 일어난 항만 분쟁으로 하역 작업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 프렌치 프라이 수입이 중단되고 또 지난달 감자튀김 판매를 중단했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맥도날드의 해피밀을 즐겨 먹는 자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네. 이번 사태는 환율 등 정보 시책과 관련이 없다는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 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 마을에서는 계속 잠겨오는 조름병, 이 조름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네, 카자흐스탄 북부 카라치 마을에서 지난 2주 동안 지금까지 전체 주민의 20%에 달하는 680명이 조름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병에 걸리면 신체 마비와 방향 감각 상실, 기억 상실 등의 증상과 함께 졸음이 쏟아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환각 증세를 보이고 한 번 잠들면 이틀 이상 깨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네. 보여졌습니다. 카라치 마을에서는 2013년 4월 조름병이 처음 나타났고요. 러시아 전문가 등 대규모 조사단이 현장과 환자들을 수차례 검사했는데 아직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 병의 원인이 인근 우라늄 폐광에서 흘러나온 유해 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킨 데 있다고 주장했는데 카자흐 지금 당국 조사 결과 중금속과 방사선 수치는 정상 범위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우선 이주시키는 등 카라치 마을 주민의 집단 이주를 서두르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앤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난해 총선 패배로 당 대표에서 물러난 안철수 의원이 새해 들어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당권 후보들의 당명 변경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요. 또 오늘이죠. 안 의원 측근들이 안철수는 왜? 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전당대회로 앞둔 민감한 시기에 책이 나오자 안 의원이 직접 쓴 책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의정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정면 인터뷰.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으로 책 출간에 참고하신 분이죠. 강연재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연재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방송에서 매주 아주 고정 출연도 해주셨던 분인데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요새 많이 바쁘셨습니까? 글쎄 안 불러주시는데요. 네. 그런데 뭐 이 책 만드시라고 안 바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이 바쁘진 않았고요. 네. 저희 이게 4명이 쓰는 책이다 보니까 예. 4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대담을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아하. 시간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지연이 돼서 나왔어요. 아, 예. 예상했던 시기보다 좀 지연돼서 나온 것이다. 네네. 원래 예상은 언제쯤 출간하실 예정이셨는데요? 예, 저희가 원래 이런 대담과 책을 만들어 보자라고 처음 말이 나왔던 게 한 9월인데요. 예. 원래는 12월 중에는 책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조금 늦어졌죠. 조금 늦어진 거군요. 그런데 이제 출판 시기가 하필이면 네.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네. 그 저자로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사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시기가 그렇게 된 거는 얼마든지 뭐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뭐 우리가 의도했느냐라고 뭐 여쭤본다면 네. 전혀 의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신경을 안 썼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이 시점에 내시겠다고 생각하신 거라고요? 예. 뭐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 일정이 있건 없건 네. 그리고 그 문재인 의원께서 당대표 출마를 하셨건 안 하셨건 간에 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그걸 네. 책으로 만들어서 완성되면 내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네. 결과론적으로는 좀 시기가 맞물렸네요. 아, 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런 책을 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 동기, 이런 건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께서 공동 대표직까지 내려놨잖아요. 네. 내려놓고 나니까는 뭐 일각에서 이제 안철수는 완전히 죽었다. 네. 뭐 안철수 현상도 다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네. 그럼 정말 과연 그런지 네. 그러면 그동안 안철수 현상을 지지하고 열광하고 새정치를 함께 하고자 했던 우리는 뭔가 네. 지난 3년을 우리라도 좀 이 시점에서는 되돌아보자. 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잘못이 됐고 그 잘못의 책임은 100% 안철수 전 대표에게만 있는가 아니면 다른 데서도 원인이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좀 말로 해보고 찾아보고 예. 또 그것에 우리만큼이나 궁금해하는 다른 대중들하고도 좀 교감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했어요. 네. 정말 순수하게. 그래서 책 제목이 안철수는 왜? 라고 되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현상이 죽었느냐, 또 심지어는 안철수 의원이 팽당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연재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그 안철수 전 대표께서 뭐 박원순 서울시장 때 등장했을 때랑 네. 그다음에 대선 때랑 비교를 하면은 뭐 그때는 뭐 50% 이상에 육박하는 지지구 열광이었잖아요. 네.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지금의 입지는 상당히 좁아졌고 뭐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완전히 존재감이 없다. 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 또 그 최근에 문재인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이 뭐 서로 경쟁하듯이 이 당명 바꾸겠다 이거를 갖다가 뭐 전당대회에 초반부터 내놓고 한 걸 보면 안철수 전 대표를 뭐 완전히
팬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상 합당의 정신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신 건데 네.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입지가 그만큼 좁아졌다는 거겠죠. 네.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네. 그것이 저희는 어쨌든 이 공동 저자들과 아직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원래 대선 주자로 손꼽혔던 건데 네. 그러면 불과 이제 다음 대선까지 뭐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야권에 뭐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 네.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니라면 문재인 의원이 지금 유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문재인 의원으로 또다시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지난번 대선 때 그 48%가 정말 최대치고 다음에 또 문재인 의원께서 대선을 나간다면은 필패이고 네. 지난번 지지율조차 전혀 얻지 못하고 시작도 할 필요 없는 선거가 될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네. 그렇다면 뭐 다른 또 훌륭한 주자가 나오시는 것도 얼마든지 뭐 환영할 일이지만 적어도 안철수 전 대표가 미처 채 피워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 다 보여주지 못한 어떤 잠재력이나 그런 걸 좀 아직은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네. 문재인 의원은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하고요. 네. 총선에는 안 나가는데 그는 곧 이제 대선 후보로 입지를 굳히겠다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만일에 다음 대선에 출마하면 필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네. 반드시- 저희 생각이죠. 아, 예. 그렇군요. 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네. 2012년 대선 당시로 돌아간다면 문 의원과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게 내용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까? 아, 그거는 조금 와전이 됐는데요. 표현이 좀 다릅니까? 아, 예. 예. 안철수 전 대표께서 딱 정확하게 나는 뭐 그때로 돌아가면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 사실 단일화를 하지 않았죠. 단일화 합의가 안 됐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 이 말인 건데 그 말을 정확하게 한 거는 아니고요. 예. 그걸 들었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안 대표께서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안철수 본인께서 사퇴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했을 때 네. 그때는 좀 다르겠죠. 잘했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아, 예. 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좀 아쉽게 네. 본인이 사퇴하는 길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음. 라는 그 저의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네. 새 정치는 없고 친노만의 선거였다라고 하는 평가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자극적인 표현인데요. 새 정치는 없고 친노만의 선거였다. 네, 이거는 글쎄요, 뭐 처음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극적일 수 있는데 네. 사실 그 단일화가 아예 안 되고 예. 문재인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안철수 전 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해야 이제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님이 사퇴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퇴를 함으로써 사실상 문재인 그 당시 후보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 준 건데 네. 그렇게 했으면은 적어도 뭐 문재인 후보 측에서 선거 운동을 도와달라고 또 말했으면 네. 양보까지 했는데다가 선거 운동까지 도와달라고 하면 예, 예. 적어도 그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안철수 전 대표 말씀처럼 새정치를 지지했던 사람들 표가 문재인 후보 지지로 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된다. 네. 그것이 그냥 새정치와 뜻을 자기들도 함께 한다. 이런 정도의 어떤 공동 선언인 건데 그것도 알겠습니다. 계속 미루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와서 같이 손잡아주고 유세해주고 목도리 걸어주고 그런 거 하라는 거니까 네. 결국은 새정치는 없었다는 거죠. 아, 그런 뜻이군요. 네. 저 15일인가요? 그 안 의원 측근들이 모여서 신당 창당 문제를 논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강 변호사님도 참석하십니까? 저도 그 지인이 있어서 네. 초청은 받았는데요. 네. 예, 시간이 되면 저도 가보려고 해요. 그 신당을 창당하시겠다는 겁니까? 창당하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문제를 좀 논의하겠다. 예, 심도 있게 네. 논의해보자는 자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 그룹은 네. 무슨 정동영 상임 고문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진보 진영 쪽의 신당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다른 거고요. 있습니다. 네. 또 요새 호남 신당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걸로 알고 또 있는데요. 그것도 다르고요? 예. 그럼 어떤 이들이 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지금 나서시는 걸까요? 지금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예. 15일날 그 모이는 모임에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님의 지난 대선 캠프 때 좀 있었던 네. 분들이 두세 분 정도 주축이 되다 보니까 아하. 예, 안철수 전 대표와 관련성 있는 신당 창당 아니냐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적어도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안 대표님께 여쭤보고 확인했던 바로는 예. 적어도 현재로서는 안 대표님이 뭐 탈당하거나 신당 창당에 깃발을 들거나 네. 그러실 계획은 없으신 게 명확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안철수 전 대표와 당장은 상관이 없어도 네. 연계성을 갖지 않아도 뭔가 신당의 그림을 그리고 그 과정을 향해 가야 된다. 네. 그래야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여차하면 네. 뭐 여러 이런 희망하는 세력들이 모여서 딱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준비 네. 없이 뭐가 되진 않으니까요. 네.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들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인 사람들도 있겠죠. 있고. 저만 해도 아직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이시니까요? 당원이니까요. 네. 국회의원도 있습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가보셔야 아시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연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정체를 빚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앞서 있었던 고장차 여파도 받고 있습니다. 구리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꽤 오랫동안 서 있었는데요. 지금은 처리가 끝났습니다만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퇴근 차량들과 맞물리면서 더 길게 여파를 받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더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강 건너 나란히 가고 있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강남권 도로들도 어렵습니다. 강남대로가 양재 시민의 숲에서 신사역까지 차간 거리가 좁혀져 있고 도산대로는 학동사거리에서 신사역 구간, 학동로가 강남구청역에서 논현역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신촌로가 외곽 쪽으로 아현교차로에서 신촌교차로, 이어지는 양화로가 동교동 3거리에서 합정역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광명역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구와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역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네,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데 이어서 물가 연동제를 통해 추가 인상하겠다고 하는데요. 잘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6767번님께서는요. 진정 국민을 생각하는 담배값 인상인가요? 아니면 못 사는 서민 돈을 뜯기 위한 묘책인가요?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2882번님께서는 이참에 온 국민이 금연에 성공해서 세수 확보할 생각했던 정부 뒤통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데 이어서 물가 연동제를 통해 추가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잘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시간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 먼저 좀 해볼까요? 오늘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선 후보자 3명으로 압축됐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중에서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모르시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미 3명으로는 지금 결정이 됐다는 것 같아요. 예, 박지원, 이인영, 문재인. 예. 그래서 지금 그 박주선 의원하고 이인영 의원하고 이제 누가 3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갈 거냐 아마 이제 그게 주된 관심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의외로 그냥 이인영 의원으로 그냥 싱겁게 결정이 됐다. 아마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호남 출신이고 나이가 좀 있고 이인영 의원은 충청 출신이고 지금 갓 50대 초반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젊은 지도자 그러니까 차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마 중앙위원들 사이에 아마 인식을 상당히 좀 공유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인영 의원이 좀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나 싶고 조경태 의원이 이제 이렇게 의외로 그냥 손쉽게 탈락을 해버린 것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의원에 대한 어떤 반대의 기치를 굉장히 강력하게 올린 것은 이제 강했지만 반면에 당내 지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래서 아마 이인영 의원으로 이렇게 쉽게 결정이 되면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이렇게 2강 1중 구도가 형성이 됐다. 이런 평가입니다. 네, 각각 어떤 누가 몇 표를 얻었는지는 비공개로 돼 있다면서요? 네. 예, 그 뭐 예상은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의미는 이인영 후보가 남았는데 이것이 나머지 2강 후보라고 보여지는 박지원 또 문재인이 두 후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대체적인 예상은 아무래도 박지원 후보한테 좀 유리할 거다. 그 이유는 탈락한 박주선 후보가 이미 박지원 후보하고 연대를 이제 이미 형성을 했고요. 또 어차피 조경태 후보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재인 후보를 계속해서 말하자면 공격을 해왔던 터라 결국 나머지 제외된 두 후보의 지지 세력이 박지원 후보한테 갈 것 아니냐 뭐 이런 예상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과연 현실화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과연 이인영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새정치연합의 미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체를 제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지금 이제 486이라 하지만 이미 50대 초반입니다만은 그 젊은 세대들을 대변을 만약에 하고 이것이 정말 한번 엎어보자라고 하는 것이 통한다면 지금 문재인 후보나 박지원 후보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좀 2월 8일인데 전당대회에 좀 재미있는 좀 국면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는 까닭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이 당이 분당이 되느냐
또는 다른 신당 창당을 촉구하느냐 뭐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여러 가지 신당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호남 신당설, 그다음에 정동영 고문의 탈당설, 그다음에 진보진영 사회 인사들의 모임, 그리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 강현재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안철수 의원의 그 책을 이번에 공저한 여성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던 이들이 모여서 신당 창당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 있다. 네. 거기에 참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예. 그럼 또 그쪽에도 신당 모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경진 변호사님.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정치권에 진입할 때도 기존의 야권 야당에 대한 어떤 만족하지 못함 그런 것 때문에 신당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네, 네. 새로운 야당 추진 세력을 정말로 바란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안철수 의원이 들어와도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그 여론조사 이제 여러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한 기관에서 만약에 그 정동영 의원이 새롭게 진보적인 신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지지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도가 한 20%, 그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한 15에서 17% 정도 나왔거든요. 상당히 높았죠. 네, 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당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어떤 새로운 희망이기 때문에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품는다. 예, 중도 예. 세력이건 어쨌건. 근데 예. 구체화되면 될수록 또 달라질 수 있다.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인물이 신당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내놓는 비전이 그렇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에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신당이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서 신당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사그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한국 정치의 구도다. 그동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이 새로 뜨는 신당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열린우리당 등장과 같은 아주 극적인 상황 몇 네, 가지가 네. 결합됐을 때 그러니까요. 폭발력을 가져가면서 그 순간에만 딱 발휘를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만들어졌던 신당은 보수 계통이건 진보 계통이건 간에 단 하나도 성공한 적이 없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신당에 대한 수요라든지 희망은 항상 있지만 구체화되는 순간 이 희망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신당론의 운명인 것 같아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성규 교수님. 과거에 우리 한국 정치 역사를 좀 돌이켜 보면은요, 그 신당이 그렇게 성공하기 어려운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실패만 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성공한 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김영삼, 김대중 두 야당 후보가 진두에 서서 했을 때는 항상 성공을 했어요. 이분들은 뭐 어디에 있다가도 연금돼 있다가도 나와도 신당 만들면 성공하고요. 당 많이 만들었죠. 뭘 해도 성공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성공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에요. 가능성이 있었다?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1년 반 2년 가까이를 30%를 넘나드는 지지를 받았던 받았던 인사 중에 신당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만 30%를 그동안에 받아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었는데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뭐 아까 그 강현재 변호사라고요. 그분 뭐 이렇게 뭐 모임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 성공 가능성은 이제는 제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제로다. 이게 성공하려고 했으면은요, 지난번에 새정치연합으로 통합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전 한 1년여 됐나요? 누누이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통합하면 안 된다. 오히려 총선, 재보궐선거 이런 또 지방선거에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신당으로서 거길 경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정당으로서의 위치를 확인시켜줘야 된다. 네. 유권자에게. 그래야만 신당의 미래가 있다라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합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물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과거의 새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 일부 지지층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를 얘기하기에는 이미 구시대의 인물이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벌써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에 대한 신당의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누가 되든지 간에 그 새정치연합의 그 대표로서 어떻게 이 당을 이끌어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신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타다 이렇게 봅니다.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자기 신당을 구성했을 때
각자의 능력만 가지고서는 아까 김 변호사 얘기한 대로 성공 가능성은 제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새정치연합이 그야말로 죽을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대는 어딘가에 다른 쪽에 지금 현재 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또는 싫어하는 그런 세력은 어딘가에 기대해야 되거든요. 그 기대해야 되는데 거기에 신당에 이제 맞닥뜨려지면 성공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제 생각이죠. 우리가 성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정책 정당을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 뭐 3당이 되든 4당이 되든 노선과 이념을 기치로 내세우고 그래서 그런 정당들을 해라. 지금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3당도 좋고 4당도 좋고 5당도 좋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당제로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때 연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이제 보충 말씀을 이제 홍 교수님 말씀에 약간 좀 이렇게 비판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김대중 이분들 시대 때는 이제 신당이 쑥쑥 그냥 이분들이 가능했던 거는 첫째는 김영삼은 이 영남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에 확고한 뿌리가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남에 이제 워낙 지역적 뿌리가 공고했고 또 그 시대는 어떤 민주화와 독재라고 하는 어떤 문제가 아주 강력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결하는 어떤 대결 구도가 워낙 분명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과 결합한 문제 이게 이제 워낙 선명한 전선이 형성돼서 그리고 인물들이 또 걸출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걸출한 인물이 걸출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아무리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이 많다 그러지만 박정희 시대만큼의 문제점은 절대로 있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봐야 아주 소소한 문제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상황 하에서는 지금 신당이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당 창당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봤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성공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신당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과거 구 민주당 쪽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든지 물론 이제 능력이 출중했지만 뭐 공천을 못 받은 사람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대체로 거기서 인정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붙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신당이 성공할 만한 요인은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 구도에서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방금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어떤 다당제로 가야 되는 정책 어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은 이번에 이제 선거구 개편이라든지 또 개헌 논의가 될 때 뭔가 우리도 지금 20석 이상이 돼야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5석이나 한 10석만 가지고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도록 뭔가 좀 국회법이라든지 체계가 좀 바뀐다면 자연스럽게 다당제로 갈 수 있으면서 조금 소규모 신당도 출연할 수 있는 토대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요새 안녕하십니까? 뭐 친박 비박해가지고 뭐 좀 시끌시끌한 무슨 저 여의도 연구원장이라는 게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이걸 뭐 15씩이나 이렇게 공소로 두는 것도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장이요. 김경진 변호사님. 1년에 쓰는 예산이 60억 정도 된다.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한 100억 됩니다. 100억 돼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60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치려가지고 여의도 연구원이 한 100억 예산을 쓰는데 대부분의 예산은 여론조사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선거를 전후해서 후보 간의 어떤 경쟁력 비교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여의도 연구원은 그 여론조사라고 하는 점에서 비록 당의 싱크탱크긴 하지만 지금 객관성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저런 거 떠나서 여의도 연구원 자체보다도 박세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물 때문에 지금 이제 양쪽에 소위 말해서 친박 혹은 비박 이런 쪽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양보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많은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럼 왜 여의도 연구원장이 무슨 당에 무슨 뭘 좌우하는 거야? 공천을 좌우하는 거냐? 그건 아닌데 내년 이제 지금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할 텐데 그걸 통해서 또 지금 현재 모양으로 보면은 대개 여론조사나 또는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금 후보자가 결정이 될 텐데 그때 박세일 전 의원이 만약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이건 좀 심각하지 않느냐라고 친박계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친박계 입장에서는 이게 박세일 원장의 성격이 간단치 않은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복잡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워낙 뚜렷하고 본인의 개성이 강렬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딱 임명되는 순간 본인의 의지대로 연구소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어떤 공천의 원칙이라든지 기준을 정하는 어떤 이론적 배경을 여의도 연구소에서 생산을 해내는데 이분이 가령 맘먹으면 친박계의 공통된 어떤 흐름을 찾아서 이런 기준은 다 공천 배제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만든다고 한다면 친박계가 공천에서 학살당할 가능성이 크고 네. 또 그 현실적인 어떤 여론조사 집행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보고 죽어도 안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지금 난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친박계하고 전선을 넓혀서 계속 싸워가자니 그렇고 그렇다고 이걸 철회하자니 본인의 리더십이 결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패퇴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로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박세일 씨 뭐 자진 사퇴설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참 안타까운 게요. 사실은 이 겉으로 지금 나온 얘기는 뭐 내년 총선 얘기지만 사실은 당장 우선 대통령하고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누구하고의 관계? 박세일 전 의원하고의 관계가 말이죠. 사실 박세일 교수는 뭐 한선재단이라고 한반도 선진화재단 뭐 이거 이사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박근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그리고 전에 한나라당 대표로서 17대였던가요? 이 공천의 모든 공천권을 사실상 그냥 줘버렸었단 말이죠. 박근혜 대표가. 그런데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천막당사하고 그럴 때요. 그럼 막 칼을 휘둘렀습니까 그때? 아니,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비례대표를 거의 다 박세일 사단으로 그냥 채울 정도였습니다. 그랬어요? 뭐 그런 아주 대단히 큰,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틀어졌는데 그때 그냥 아주 뭐 사표를 뭐 의원직도 사퇴하고 다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늘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지금까지 뼈 아픈 것이 뭐냐면 기억이 남자로서는 박세일 의원이고 박세일 교수고 여자는 전효옥 의원이잖아요. 그만큼 그 배신의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건데 근데 하필이면 그런 분을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 여의도 연구원장이 한다 그러니까 뭐 내세우기는 의원들 입장에서 솔직히 내세우기는 내년 총선 내세우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이 박세일 전 의원을 만약에 여의도 연구원장의 임명을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강행을 한다면 그렇다면 지금 상당한 내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수습책으로서 어떤 사퇴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홍 교수님 말씀에 그걸 연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친박계가 절대로 김무성 대표한테 차기 기회를 주지 않겠다. 친박계는 친박계로 똘똘 뭉쳐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다음 이 당의 대통령 후보도 친박계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내겠다. 아마 그런 의지가 상당히 엿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추측하십니까? 네, 친박계 내부에 누가 있습니까? 그건 이제 뭐 지금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이 친박입니까? 친박은 아니지만 친박으로 만들어라. 청와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이번에 문건 유출 사건 이 관련을 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가요? 이제 끝난 겁니까? 청와대에서는 사실 이쯤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국민들에게 뭔가 좀 미안하다는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 인사 개편도 좀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까? 사과하셔야죠, 당연히. 아니 대통령이 직할 통치를 하고 있는 청와대 내에서 일어났던 이 시끄러운 소동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지금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아직 수사가 더 남아있고 뭐 재판 끝날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저는 대통령 자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요. 최초에 윤창중 그 비서관 대변인 이렇게 사태 났을 때. 그때도 수석 비서관이었죠? 예. 그때. 대변인. 예, 대변인. 그때 허태열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홍보수석이 그랬던가요? 대통령께 죄송하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신년 초에 대통령과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비서실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한테 죄송한 것은 그건 자기네들 내부에서 단둘이 만났을 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국민께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국민께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어떤 엄중한 자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청와대 참 이렇게 어떤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나오는 해법이나 언어가 참 괴이하기 그지없습니다. 괴이하다. 네. 홍성길 교수님. 뭐 괴이합니까? 김경진 변호사가 아주 뭐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런데 저는 글쎄 이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이 꼭 사과해야 되느냐. 저는 오히려 비서실장이 사과의 적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비서실의 이런 문제들을 총괄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건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러면 중간 발표가 이렇게 나오고 그랬으면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이걸 뭐 홍보수석이 나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비서실장이 이걸 실장으로서 내 전부독함의 소치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대국민 어쨌든 간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과의 표현이 좀 있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지금 중간조사의 결과에 결국 뭐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한 두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말하자면 욕망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없는 사실을 전부 지어내 가지고 찌라시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여간 거기까지 발표가 된 겁니다. 뭐 진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러나 그 내용 중에 있었던 뭐 예컨대 문광부에 대한 인사 파동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지금 이 청와대나 혹은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지속적인 그 믿음이나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저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뭐 다 조금 더 시간이 뭐 그래서 결론이 난 다음에 책임을 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일종의 뭐 어떻게 볼까요? 뭐라 그럴까요? 법적 책임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제가 보기엔 정치적 책임 혹은 도의적 책임은 지금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치적 책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께서 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집권 3년에 네. 그 야당의 협조, 국민들의 이해 이걸 굉장히 해서 뭐 공무원 연금도 지금 개혁해야 되고요. 뭐 할 일이 태산인데 경제 지금 해야 되는 이거 경제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지금 이 국민들로 하여금 떨떠름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무슨 수로 여의도를 설득을 하고 무슨 수로 국민들을 갖다 이해를 시키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인데 네. 그런 시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직까지 그거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그냥 다들 너무나 인기가 있으셔서요. 문자들을 보내주셨네요. 9970번님께서는 홍 교수님 논평 언제나 공감합니다. 계속 좋은 논평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5117번님께서는 김경진 변호사님 말투도 구수하시고 언제나 속 시원한 말씀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사람들이 앉아서 찌라시고 내용이나 작성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비서실은 그 모양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게 이제 공소장 이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발표. 거기 보면 무슨 A 기업 관광업체 대표는 부인이 4명이다. 네. B 호텔 대표는 격리 여직원하고 불륜관계에 있다. 아하. 또 누구는 뭐 연예인하고 동거하고 있다. 아니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이런 거 수집해야 됩니까? 네. 아니, 이건 수집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수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개인정보인데. 네.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공직기강을 잡은 게 아니고 무슨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수집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뭐 조국천 전 비서관이나 박관천 그 경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게 무슨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가지고 짧게 한 거냐고 지금 그렇다는 건데 중간 결과는. 근데 그런 사람을 그러면 누가 어떻게 추천해가지고 좀 청와대에 있게 됐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네. 뭔가 누군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에요. 딱 책임질 사람이 누군지 일단 한 말씀씩만 해 주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인데요. 대통령이 물러가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과를 하고 대통령의 매를 비서실장이 대신 맞아야 되는 것이 책임질 사람인 겁니다. 네. 홍정일 교수님. 저는 대통령이 이런 일일이 다 청와대 돌아가는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소관은 비서실장이니까 비서실장이 우선 가장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비서관들도 저는 이제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두 사람의 지금이 문제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실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좀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작이 돼서 좀 더 큰 문제다. 오늘 시간이 오늘도 다 됐습니다. 네.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한 세 남자의 정치 수다였습니다. 보일러는 태성
여보, 우리 집 왜 이렇게 따뜻해졌지? 난방을 확 잡았잖아요. 아하. 여보, 우리 집 가스비가 왜 이렇게 줄었죠? 가스비도 확 잡았잖아. 아하, 대성. 가스비 잡고 난방 잡고 주말 뚝기 다 잡는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대성의 슬라이 콘덴싱.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죠. 정부가 담배값을 2,000원 올린 데 이어서 물가 연동제를 통해 추가 인상하겠다고 한다. 잘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3935번님. 서민은 국민이 아닌가요? 세금으로 피고름까지 짜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7258번님. 담배값 인상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업자들만 이익 보는 구조라 매점 매석이 심각합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1932번님께 주간경향, 그리고 7673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남윤민,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재훈이었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강재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